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발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뭐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함부로 표를 행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제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대선 때 한 번도 제 표를 행사를 해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는 그런 후보가 나와서 저는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이제 들어보시면서 각각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후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일단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제 다른 후보를 이제 비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이 이제 국민들 개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표를 행사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공인이 아니지만 이 영상을 이제 보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나. 그래서 그냥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살펴볼게요. 일단 안철수 후보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저는 그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통령직에 올라갈 정도 되려 그러면 과거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 영상에는 거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빼놓고 갈 수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스펙타클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성과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의사로 시작을 해서 벤처기업을 이제 성공을 이끌었고요. 희노애락을 다 맛봤죠. 의사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직장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성공을 이끌어냈다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봅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 분야죠. 그런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의사가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을 뭐라 그래야 되지? 성공시켰다. 이거는 뭐 진짜 거의 뭐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지금의 뭐 기득권 세력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언론몰이만 해서 나의 인지도, 인기투표만 해서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다른 후보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질 거라는 믿음도 있고요. 또 일단 물갈이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노무현 대통령 말고는 거의 뭐 제대로 국정운영을 해낸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금은 뭐 싸그리 안 받아 챙긴 양반들이 없을 정도고요. 우리의 표로 선택된 대통령이 우리의 재산을 그렇게 갉아먹었어요. 세금을 그렇게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항상 배신을 당했죠, 국민들은. 이번에는 배신을 당하면 안 되지 않나. 그 정도 과거를 답습을 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벤처기업을 성공을 이끌었고요. 일단 1,500억 정도의 자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1,500억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자산가다. 자산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산가가 된 자수성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기존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뭘 보여준 게 없어요. 자기가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던 후보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량이 또 부족한 후보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홍준표 의원을 생각해보면, 맞나? 홍준표 의원? 무슨 서민경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제대로 된 이해가 돼 있지 않아요. 무슨 나라가 뭐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그냥 빚으로 굴러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야?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자, 서민들은 이 부동산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떠들질 않아요. 근데 스스로 혼자 떠드는 거죠. 왜? 환상을 심어주는 거지. 국민들한테 그렇게 환상을 심어줘서 그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다고 봐요. 저는 제 한 표를 이렇게 어리석은 후보한테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이제 벤처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은행에 돈도 많이 빌리고 다니고 이런저런 진짜 뭐 바닥에서의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4차 산업. 이게 메카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3차 산업 이때랑은 많이 달라요. 이런 성공을 해본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야, 그게 나라가, 뭔가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정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그 교육정책이. 그리고 5년 임기 동안에 무언가를 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교육자들과 또 학부모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제도의 개편을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언가 단체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통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단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 진짜 이게 우리나라를 거의 저는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야 이론적인 부분은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4차 산업시대에서는 무슨 뭐 변호사고 의사고 뭐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수술도 다 기계가 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인간들이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 프랑스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아시아로도 넘어오겠죠. 왜? 사고가 많이 주니까. 인간들처럼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그래서 안전성도 더 높아서 수술 같은 부분들도 인간에게 맡기는 것보다 기계에게 맡기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들은 모조리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만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채워넣는 이 대학 입시제도 이거는 정말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서민들은 진짜 가진 게 없고 돈도 없는데 거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체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과거랑은 다르잖아요. 미디어라는 게 온라인이라든가 이제 뭐 각각 소셜미디어 이제 플랫폼들에서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우리 성인들 이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런 시대에 암기 교육을 시킨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제도의 개편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짚은 게 안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수성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본 그 경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단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원직을 이제 뭐 내놓으면서, 대선에 이제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뒤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겠다. 라는 좀, 그런 좀 남자다움? 어떻게 보면 TV에서 뭐 대선 토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귀엽던데, 귀여우시던데, 내심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높게 보이고. 문재인 후보는 이제 저는, 사실 문재인 후보한테 좀 악감정이 있어요. 남자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일 갖고 두말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그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으면서도, 이제,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선에. 그런데 이제, 내가 나가겠다. 우겨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 나가지 못하고요. 결국은 졌죠. 그래서 이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이사단이 벌어졌다. 최순실. 저도 사실 그때는 만약에 투표를 내가 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표를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표를 아껴서 정말 그래도 그 책임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자신의 표를 한 표 한 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표심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의리 없고 과욕 부리는 인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런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그 사람은 일단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이제 안희정, 이재명, 지금은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야 이제 뭐 양자 구도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었죠, 지지율이. 좀 부족해 보였고요. 그냥 이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BS 제가 국민면담 이때 당시에 봤었는데,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또 책으로 이야기로 들은 이제 뻔한 정치 공약들에 전 좀 지쳐 있었거든요.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경쟁의식이 바닥이고,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맘대로 막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기당했다 그러죠, 국민들은. 공약으로 내세운 걸 지켜낸 대통령이 없어요. 이걸 봤을 때 저는 트럼프가 처음에 완전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똑똑한 행동을 좀 많이들 하고 있죠. 뭐 시리아 공습부터 해서 IS, 일단 좀 여론몰이 하는데 좀 성공을 했고, 지금 중국이랑도 어떻게 보면 협상을 잘해서 북한을 어떻게 이렇게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뭐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제 뭐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약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왜? 힐러리를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먹히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그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미국도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그 서민들이라든가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투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수결이기 때문에 기자들보다는
서민층을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을 때 이게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건데 준비할 때만 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진짜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존 정치인들한테 너무 많이 지쳐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당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좀 깨우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오픈화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과거에 우리 정보라 그러면은 어디 있어요? 미디어가 뭐 SBS, KBS, 뭐 MBC, 이게 끝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떠들어내는 정보들, 이거는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의 신용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개인 미디어들이 이제 미디어 시장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세대 차이를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60대, 50대, 60대 어른분들 중에서는 거의 좀 인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부장적이고, 이제 보면은 내가 어른이니까 제일 세고, 무슨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들한테 배워왔던 그런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내가 여태까지 행해왔던 그런 교육 방식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야, 발전이. 근데 20대, 30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부딪히다 보니까 달라요. 부모님들 말이랑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서 악감정을 품는 거야. 이 50대, 60대. 이 50대, 60대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일자리를 다 쥐고 있습니다. 50대, 60대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노가다고 힘든 일하고, 무슨 뭐 제조업 기반의 나라에서 보통 직장들이 다 그런 평균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직장들을 보면 노동력을 사용하는 조금 힘든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니들은 그런 일을 할 생각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술자들이 일을 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른들은 젊은 애들은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힘든 일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술자인데 기술자가 자기 자리를 내놔야 젊은이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 간에 이제 뭐 20대, 30대, 50대, 60대 이 서로의 세대 간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립, 불신관계, 이게 굉장히 커요. 우리는 이제 뭐 50대, 60대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모 다 부양하고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요즘 애들이 인간성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어요. 50대, 60대는. 근데 지금 20대, 30대 애들은 저희 또래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딱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40년, 50년 뒤지게 돈 벌어도 집 한 칸 마련 못해요.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이때 부모들이 뭐 되도 않는 대학 교육 안 시키고 그때 뭐 시골 어디에 가고 땅만 요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대학 보내는 데가 한 3억 6천만 원 들어간다 그래요. 1인 기준. 이 3억 6천이면, 그때 당시에 3억 6천이면 못했어도, 그쵸? 뭐 한 2, 30년 전에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든지 해갖고 그냥 논밭 하나 살았으면
따뜻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제인식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위한 교육을,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게 저는 안철수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지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그렇게 좋게 보이는 후보들이 없어요. 그냥 기존 정치인들. 기존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혁신하고 개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후보가 아마 안철수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이제 교육정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교육제도는 지금 633 제도인데 이걸 이제 552 제도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5년씩으로 하고 이제 진로 탐색학교 2년으로 개편하겠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를 없애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인식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의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한 교육을 하고 나머지 2년은 스스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자. 고등학교 입시 교육 자체를 좀 개편을 하자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안철수 후보가 내건 공약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의미 없는 고등 시절 이제 1년을 줄이고 1년이 아니고 이제 3년이지. 그러니까 고등 시절 자체를 줄이고 없애고 이제 진로 탐색학교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 교육 자체가 이제 뿌리 뽑혀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지를 한다는 거죠. 이 공약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이제 선진교육 시스템을 이제 모티브로 탄생한 거예요. 이 개편안이.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독일을 생각을 해보면 부채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분단국가였죠. 이 부채와 분단국가 모든 걸 정리한 우리나라가 모티브로 삼아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가죠. 그리고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긴축정책을 통해서 독일의 미르켈 총리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지금 경제대국은 세계 1위가 뭐 미국, 세계 2위가 중국, 세계 3위가 일본이라 그래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자들은.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빚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빚이 없으니까. 뭐 독일, 두바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자산이 1000억이 있는데 내가 빚이 3000억이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잘 사는 나라예요? 이거 아니잖아 그거.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이 20억이 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 그게 잘 사는 사람이지. 독일이 그런 나라예요. 독일이. 두바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모티브로 해서 나라가 좀 발전을 해야 서민들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이게 지금 21세기에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라고. 그런 부분들이 개편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의 경제인식이 올라가야 되고요.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함께 융합이 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지구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자체가 있죠. 그게 다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또 이제 뭉쳐지게 보면 이제 일본과 중국과 한국, 뭐 이제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은 공간에 있죠. 또 이제 유럽이 또 존재하고, 그런 유럽과 이제 아시아, 뭐 동남아, 아프리카를 합치면 그게 이제 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지금보다 더 조밀하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4차 산업 이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도 많이 섞일 거고, 이제 각, 뭐라 그래야 되지? 땅덩이마다의 무언가
그 메리트가 있다기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조짐이 모르겠어요. 한 100년 이후에 일어날지 당장 뭐 10년 이후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좀 선점을 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자체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후보들은 떠들진 않아요. 교육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둔다. 다른 후보들은 왜 그럴까요? 교육제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왜 마케팅을 하려면 왜냐면 국민들은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 간단해요. 지금 니들이 갖고 있는 빚, 부동산 빚 내가 10% 줄여줄게. 이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이 구체화돼 갖고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공약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럼 비슷한 우리 실생활에 지금 당장, 미래가 아닌 당장, 현재의 무언가를 기대한다. 국민 자체가 그냥 다 투기꾼이에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의 무언가를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인식이 항상 바닥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라 자체가 잘 될 수가 있다. 미국도 지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수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4차 산업시대를 이게 진행이 되면서 뭐 이제 난민이었던 사람의 가족이 뭐 애플 회장이야? 누구 회장이야? 아무튼간 보면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그 사람들도 그렇고 뭐 구글의 회장 또 앨런 머스크라 그래갖고 그 테슬라 회장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인데 아이디어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낸 기업들이란 말이야. 그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라는 그 한 공간에서 많은 그런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를 그냥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혁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창의력이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은 더 이상 갈 방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지 않아요. 중국, 인도, 이제 뭐 베트남 같은 이제 동남아 국가부터 아프리카까지 이런 부분에 이제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지금의 여유를 지켜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덜 받고 더 열심히 일하죠. 그럼 그 사람들 기업은 쓰려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나중의 일이라 그러지만 당장 5년, 10년 이 교육하는 기간이 5이라 그러면 12년이에요. 이 앞으로 12년 후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무언가 이 모든 거를 바꿔낼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사기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여태까지 행보를 보인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것들, 무슨 안철수 후보 뭐 부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뭐 딸내미가 어떻다.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 안철수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주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퍼뜨린 건 누구겠어요?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조장한 거는 다른 후보 쪽이라는 거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지지층이 약해요. 이제 문재인 후보나 뭐 이제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게 득실되는 데서 이제 좀 자기 기반이 약한데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런 좀 새로운 투사 같은 사람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천권도 자기 당에다만 쓰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문재인 후보 사람 데려다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면 각각 자리에 요직에 이제 배치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권 그 자체를 내 실속을 채우려고 쓰지 않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캠프 자체에서 얼마나 반발이 있었겠어.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누르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두텁다는 거죠. 신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요. 재산 같은 거 까고 뭐하고 하면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잖아요. 대선 치르려면 돈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기업가부터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끼겠죠. 그러면 돈도 밀어주고 내 시간도 밀어주고 뭐하고 했는데 나 뭐 하나 줘라. 이게 사람 이치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을 이제 짚어가는 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다 받아갖고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거 나 도와줬던 사람들 앉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무슨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에서 장사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대통령들이 쭉 이렇게 나온 거죠.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제 무슨 뭐 누구야? 노태우 전에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머리 그 빡빡이. 맞다.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김대중. 김대중 전에 누구 있었나? 맞다. 김영삼. 이렇게 해서 독재 정치가 이제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핍박받았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되고, 이제 박근혜. 자, 이렇게 대통령이 와가는 동안, 자, 보세요. 비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구설수에 안 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자금부터 해서 지 새끼들한테 뭐 다 해주고, 노무현 대통령만 빼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뭐 5천인가 얼마가 그 자식 새끼가 받아먹었다고, 뭐 탄핵해고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뭐, 중점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언론몰이로 해갖고, 좀 잘못된 처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북한에다가 뒤지게 갖다 줘갖고 핵 만들어줬죠. 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죠. 뭐 전두환은, 난 이 사람은 그냥 사실 뭐 존칭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 새끼가 아니니까. 광주에다가 이제 총 들고 이제 보내갖고 사람들 다 쏴 죽이고 경상도랑 전라도랑 뭐 이제 반목을 조장한 희대의 악마죠. 그리고 노태우는 전두환 꼬봉짓거리 하다가 이제 전두환이 안 쳐주니까 해먹다가 김영삼한테 넘겼는데 여기까지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언가 혁신이 이끌어냈어. 이때가 이제 뭐 3차 산업혁명 어떻게 흐름을 잘 타서 또 그렇게 된 거죠. 독재 정치를 했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유일한 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부터는 인간 새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들이 또 나와야 되는데 기존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지껏이 교육개혁이 20년, 30년 전이나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교육이 변한 게 없어요. 20년, 30년 전부터 교육이 변한 건 딱 하나였다 그럽니다. 자,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초등학교로 변했대요. 엄청난 성과죠. 이름을 바꿨다는 거는 엄청난 성과긴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는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눈 멀고 귀 멀게 해야 되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에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신경을 쓰질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지들 배때기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죠. 이런 더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사실 화가 나요, 가끔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내가 뽑았잖아요, 그 대통령. 근데 누구한테 욕을 해요? 그 대통령 내가 뽑은 거잖아요.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뭐하고 했든 거기에 현혹이 돼서 내가 뽑은 거잖아. 그런 걸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결국 나라의 근본이라는 건 이걸 인식하고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서민경제를 이루겠다? 말이 쉽죠. 서민경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사람들이 주머니를 풀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소비를 늘려야 된다고. 그래야 서민경제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를 어떻게 늘려요? 소비를 늘리려면 버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버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빚으로 해서 은행에서 다 걷어가요. 자, 서민들은 맨날 빚만 갖고 삽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빼고 그냥 빚만 갖고 살아요. 30년 동안. 자, 뭐 주택담보대출이 70% 80%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거 갚는데 30년 걸립니다. 30년. 자, 30년 동안 경기는 죽어있다고 봐야 돼요. 서민 경기는 죽어있다고 봐야 돼요. 기업 경기는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기업들은 돈을 버니까. 이 돈이 어디 가요? 서민들이 이렇게 뒤지게 벌어갖고 은행에다 바치죠. 이 은행에 있는 돈은 어디로 가요? 해외로. 왜? 은행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다 외국인이니까. 서민들이 은행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못 받아먹어요. 은행은 배당을 굉장히 좀 많이 주죠. 그걸 계속 늘리라고? 배당을 지금 주는 것보다 더 주라고. 지금 버는 것보다 배당 더 주라고. 투자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그 투자자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서민들이 30년 동안 뒤지게 돈을 갚아서, 그 돈을 은행에다 주면, 자, 이걸 합법적으로 돈 세탁을 해서 외국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이 한국은행에 투자한 외국인들만, 배때기 부른 거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서민들 중에서. 왜냐면 사람들이, 인간들이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은행이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이제, 돈 걷어갔던 그 외국인들 중에 이제 파탄 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세계, 이제 뭐 서민 경제만이 아니고 이 경제라는 건 하나로 묶여져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사람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너네는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 믿어. 이거 제대로 얘기해줘봐야 너네 모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정치인들이다. 그냥 공약 같은 거 제가 과거에는 몇 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찾아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보세요. 김영란법. 이거 의회에서 이제 발의해갖고 이 사당될 뻔한 법,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 척결. 시작. 저는 그렇게 봐요. 부채 척결의 시작이에요.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는 뭐 자식 뭐 장난감 사주고 은행에 뭐 사업하는 친구 있어갖고 대출금리 1% 깎아달라 그래갖고 1% 남들보다 그 뭐 돈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1% 깎아줬다 그래갖고 그거 밝혀줘서 대통령 사퇴하고 내려오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렇게 투명한 나라가 독일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 3만원 이상 무슨 뭐 밥 사주지 말라 뭐 하나 하니까 자 이걸로 뭐 이제 경제가 무너질 것 마냥 막 떠들어대요. 골 때리는 거지 진짜. 언론들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요? 멍청한 게 아니야. 지들은 알면서 그냥 떠드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 그래야지? 되도 않은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언론을 너무 신봉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죠. 김영란법 의회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뉴스에서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쩌고 언론 플레이 중이지만 사실 이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밥 먹는데 5만원씩 먹으면 이제 걸린대잖아. 응?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뒷돈 받아먹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제. 과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사업도 이제 건설이나 뭐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 뒷돈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선물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 진짜 선물 한번 하려고 하면 내가 영광 살았다 그러면은 구입이 뭐 100만원짜리 해야 되냐, 50만원짜리 해야 되냐, 20만원짜리 해야 되냐. 이거를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 구분으로 쪼개갖고 선물을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포트폴리오 짜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사업할 때도 이 선물 이런 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부분이야. 항상 고맙고 뭐 서로 이게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말로 이야기로 그렇게 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김영란법 완전히 대찬성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런 법안이 이제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자체가 이미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마음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후보들과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공천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캠프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와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공천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근데 그만큼 저는 투명하다고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 공천권이라는 거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냐,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국민이 도와줘야죠. 일단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굴러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자체가 독재예요. 공천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 자리 요직에다 앉혀놓고 내 맘대로 굴려버리는 거, 그 자체가 독재라고. 이 독재가 없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뭐 투표도 하고 대통령 뽑고 뭐 하는데 그 안에서 독재를 찾는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에요. 능력이 되는 자는 누구나 요직에 앉혀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 캠프를 제대로 선택을 해야만 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 줄을 잘 서야지만 성공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자, 이 공천권. 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한테 줄을 서야 무언가 떡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니 그게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투명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싸그리 뿌리 뽑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의원 같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말든지 되지 않든지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면 조금씩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발상인데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개뿔도 모르면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몰아줘서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꼴 났죠. 그동안 대통령도 아까 열거해드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다 꼴값도 떨고 있었잖아.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말해갖고 사람이 좋고 우리가 신용을 한다 뿐이지 힘은 없었어요, 대통령으로. 근데 그런 대통령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그만한 능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뽑았던 박근혜 어떻게 됐어요? 자,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박근혜를 뽑아놓고 욕하고 있잖아, 지금.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홀릭에 빠져있죠.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다, 힘들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부분에 하면서 이제 뭐 또 이제 지지하는 지지층이 또 이제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인정 못하는 사람과, 인정하고 가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열을 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박근혜 지지자, 무슨 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이렇게 반목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남한 내에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거 보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그런 부분들이 못해요. 되게 좀 인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뤘는데, 국민들의 인식은 거의 뭐 최하 계급, 거의 뭐 바닥에 근접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전 대통령들 보면 다른 나라에 얘기를 하면 진짜 쪽팔린다는 소리예요. 그냥 젊은 애들 말로 쪽팔려요.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쪽팔리라는 거지. 왜? 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개판이란 소리야. 경제인식이고 뭐고 맨날 언론에 노란하고 사람들한테 노란하고. 가장 신뢰가 가는 부분은 이제 도전에 주저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국가를 운영하면서는 이렇게 뭐 함부로 도전하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당근질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전 그것도 또 이게 크다 그래요. 크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주도를 하겠다 그래, 나라에서.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라에서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이거 주고 저거 달라고, 뭐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쌩까버려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대기업이라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고 알지, 들어봐서 한국에서 사업 안 한다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뭐라 그래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 기준만 잡아주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부분은 철저히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민간이라든가 기업들은 그걸 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들은 기업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한국을 끌어갈 준비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가 가는 부분이고, 또 이제 CEO, 과거에 이제 CEO였죠. 그전에는 의사였어요. 이제는 지금 정치인을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이제 세상을 위해 도움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자기가 의사를 관뒀다고 얘기를 해요. 왜? V3라고 이 보안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의사도 병을 치료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를 변화를 읽었다는 거죠. 컴퓨터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컴퓨터의 병을 치료하자 해가지고 이제 세운 회사가 이제 안랩이라는 회사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V3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가 성장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만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만든 그 회사가 이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일단 돈을 갖고 있어. 자산가야. 거기다가 이제 바닥부터 일어나갖고 뭐라 그래야 돼. 금수저 아니고 자수성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좀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일단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의사를 했다가 또 생소한 분야가 갖고 CEO 해갖고 기업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지. 일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만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이제 뭐 행보해온 이제 뭐 살아온 이런 부분들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후보라든가 뭐 그 외 다른 후보들을 보면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과거 데이터를 막 찾아보는 것도 또 그렇고 말하는 것들도 보면 좀 굉장히 허접해. 그런 느낌이 좀 세.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 이제 경험, 그동안 이제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황 판단 능력을 이제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방송 출연해서 이제 말하는 걸 보면 각각의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대통령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대로 짚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경제인식이 어느 정도 잘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생각이 좀 포커스가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가진 돈이 뭐 이제 1,500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지. 야, 돈 있는 놈들이 더한다. 이명박 못 봤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명박 씨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쪼개갖고 사람들한테 기부를 했나요? 안철수는 그거 했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00원을 갖고 있다면 1,500원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는 욕심을 부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돕는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의견을 집어넣어서 무언가 행동을 취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돈을 떡 내놨다.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본다. 3,000원 갖고 있다가 1,500 떼서 기부한 사람이 돈 해먹겠다고 과거 뭐 인간 같지 않은 대통령들처럼 답습하진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또 까기 시작하죠.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라든가 이런 데서 까기 시작해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서민들을 어떻게 챙기겠냐는 둥, 뭐 딸내미가 재산이 얼마냐는 둥, 이제 또 마누라까지 이제 뭐 들고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런 언론 플레이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이게 휘둘려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왜? 기존 정치인들은 멍청해서 그래, 멍청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골 때리는 게 무슨 뭐 청문회인가 어디에서 교육부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뭘 가져왔대요. 24억인가 얼마인가 뭐 계약을 해갖고 뭐 가져왔다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기업이잖아요. 다른 데서 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 6억인가 얼마 절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단독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을 사왔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부였나 누구였나 교육부 장관 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상으로 막 돌는 거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문회에서 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편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의원하는 사람이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도 않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어디서 다른 데랑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받아와요. 그거가 이제 독점 기업인데, 그런 거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 판때기에 널려 있다. 정말 쪽팔리라는 거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여기저기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봤겠죠. 한국 정치인의 실태, 막 이렇게 해갖고 돌았다고. 골 때리는 거야. 진짜 쪽팔린 나라지. 이제 대선 때 이제 저는 투표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생각이 있다. 그만큼 믿고 있다. 이 믿음을 또 배신당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처음 이제 행사하는 이 한 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10년을 넘게 두 후보를 보내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이제 처음 행사하는 표이기 때문에 배신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단 대통령이 돼야 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 마음을 먹었을 정도라 그러면 대단한 후보라는 거죠. 이제 독일의 미르켈 총리처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되는 대한민국의 이제 유일한 후보다. 앞으로도 이제 있을 수 있을지 이런 후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부족한데 저 부분이 부족한데 뭐 이런저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했을 때 신뢰가 가지 않고 뭐 한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 둘 다 똑같은 놈인데 더 나은 놈이 되면 더 나아 보이는 놈을 이게 표를 몰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진짜 자기가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표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우리나라를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꼭 다음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썩은 행태, 그런 행태를 이번만은 꼭 반복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참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영상도 이제 만들고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분석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뭐 이제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고요.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내 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이 후보들 욕을 한 것도 있지만 내 욕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아무튼간 뭐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 대통령 이제 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소중한 한 표를
이번 대선에 행사를 할 때는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하고 무슨 제 가족이고 누구고 물어보면요, 그냥 누구 찍는다 그러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생각도 해보질 않아요. 그냥 여론이 떠들어대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서 표를 행사하고 뭐하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거의 한 90%가 다 박근혜 찍었습니다. 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작년 대선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보다는 차라리 박근혜가 낫겠다 해서 더 박근혜 찍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단이 일어났죠. 아무튼 그렇다. 지금까지 이제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커뮤니티 영상은 오늘은 업로드를 하지 않을게요. 내일은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